네. 어,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정치신학에 관심도 많고, 그동안에 공공신학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역시나 이런 응용신학 혹은 응용윤리학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상황과 맥락을 중요시하는 이런 철학이나 윤리학 혹은 종교학은 어떤 그 세팅을 기본값으로 할 것이냐 되게 연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치신학이나 공공신학을 공부할 때 어떤 맥락과 어떤 지역과 어떤 시기를 정확하게 이제 구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뿐 아니라 많은 인문학자들 혹은 뭐 지금은 이제 인문학뿐만 아니죠. 사회과학, 자연과학까지 다 통섭을 해서 가장 떠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뭐 포스트 휴먼이라든가 신유물론, 그리고 이제 인류세, 그리고 기후 위기, 뭐 이런 논의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잘 참고하고 있는 폴리티컬 티올로지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저널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이제 종교학회에서 이제 정치 신학을 연구하는 그룹들이 만든 저널인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글들이 사실은 아포칼립스, 묵시론적인 거, 그리고 종말,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그다음에 정치, 기후 위기, 인류세, 뭐 묵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뭐 실제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전유하는 사람이 캐서린 켈러라고 하는 두류 대학교의 이제 구성신학 여성신학자죠. 이 사람 이분의 이제 제자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두류 대학 출신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이제 정치 신학과 인류세와 환경과 묵시록과 이런 것들 연결해서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의 어떤 배경에는 확실히 이제 위기 담론이죠. 지금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라든가 자본주의의 위기 그리고 이제 기존의 신학 패러다임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어떤 담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전체적으로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역시 확실히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고 지금 뭐 옛날부터 뭐 통섭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인류세 담론이야말로 요즘에 다 나오는 모든 담론이야말로 과학자들의 논의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학이 가장 인접 학문으로서 철학을 많이 해가 철학과 신학이 굉장히 이제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과학이라는 기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전체 영역을 다 이제 연결하는 그런 분야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네이처지에 실린 과학자들의 논문도 보여드릴 텐데 이 과학자들도 이제는 과학의 결과와 성과들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존재론이나 인식론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하고 있고요.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정말로 뭐 신학자, 윤리학자, 종교학자, 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학제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하고 이야기 드리고요. 인류세에 대한 건 이제 오늘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클라이브 해밍턴이라고 하는 호주의 퍼블릭 액티스트라고 하죠. 뭐 공공윤리 담당, 뭐 찰스 스튜어트 대학교. 근데 호주라고 하는 세팅도 참 중요한 게 지금 환경 담론에서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게 호주예요. 왜냐면 호주에는 뭐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뭐 동물도 많이 살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자연 환경이 보존이 많이 돼 있고 또 실제로 202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호주에 큰 화재가 나서 숲이 엄청나게 이제 타서 소실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학자들의 충격도 굉장히 대단했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호주의 어떤 그 지역의 강에 인권을 부여해가지고, 라뚜르가 말했던 사몰들의 의회,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호주에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 그 강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어떤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초로 이제 그러니까 사물에다가, 그러니까 자연 사물에다가 이제 목소리를 부여해가지고 정치적인 담론에
참여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질랜드랑 호주에서도 굉장히 이런 담론이 활발하고 또 이제 신학자들도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공공신학 국제저널의 편집장으로 있는 클라이브 피어스인가요? 그 사람 이제 호주 신학자고요. 그래서 호주도 굉장히 이런 담론에 앞서가고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이브 해부터는 뭐 이 책 소개글에 보면은 찰스 스튜어드였고 여기도 이제 공공신학 센터가 있습니다. 공공신학 공공윤리 담당 교수다라고 했고요. 재미있게도 지금 이 사람은 영국 석세스 대학에서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 받았어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중국 경제와 중국 자본주의 그리고 인류세 관심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박사학위 논문은 호주 사람인데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박사학위 받았대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이 책 인류세 책 말고 두 권이 더 번역이 됐는데 성장 숭배란 책하고 누가 지구를 죽였는가 이 두 권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실천적인 지식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웹사이트를 봐도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쓰고, 논쟁적인 철학자입니다. 네. 국내 인류세에 관련된 책은 몇 권이 소개됐는데, 그 고유서가라는 데서 얼 앨리스라고 하는, 역시 또 이제 과학, 지식사회학, 전공하는 과학자가 쓴 책인데, 클라이브 해밍턴도 얼 앨리스를 인용을 많이 해요. 근데 해밍턴은 참 이게, 여러분 학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신중하고, 균형 잡히고, 두루두루 이제 보편적인 논의를 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날카롭고 논쟁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을 선을 분명하게 하는 선이 굵은 학자들인데 해밀턴은 후자에 속합니다. 해밀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인류세 담론을 다 비판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인상적인 거는 포스트 휴먼 담론과 신유물론 자들을 엄청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세를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해서 좋은 인류세, 그리고 이제 희망적인 인류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대중 강연이라든가 혹은 TV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고 하는 어, 이종호 관장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논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이제 종말, 파국 이런 단어들이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결코 희망적이나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로 둔갑시켜서 인류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 다 싸잡아서 비판합니다. 해밀턴이. 그만큼 이제 우울한 쟁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쩌자는 말이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설을 이제 잘 포착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생각 들고요. 저는 이번에 책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고 두 번 정도 읽었는데 참 인사이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해밀턴이 소개하는 뒤에 이제 각주도 다 찾아봐서 논문들도 다 제가 다운을 받고 찾아봤는데 확실히 이제 지금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과학자는 아닌데 이미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연구 결과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학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책이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는데 두 번 읽을 때는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해밀턴의 이 책은 Defiant Earth라고 해가지고 인류세 시대의 인간의 운명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Defiant는 저항하는, 뭐 공격하는, 뭐 대항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Earth라고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그동안 우리가 지구를 너무 훼손했다. 지구를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지금은 지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지구가 화가 났다. 지구가 지금 인간을 향해서 성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따 얘기했지만 인간이 분명히 지구를 훼손했죠. 그리고 지구가 희생을 당했죠.
근데 동시에 인간의 힘이 그렇게 작용을 함으로써 지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지구가 우선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잠자던 지구가 깨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해밍턴은.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지구가 지금 인간을 공격하고 있고 또 지구가 그 행위자 인간에 맞서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세는 우리가 자연에 대한 어떤 낭만주의적 접근이라든가 지금까지 생태 환경 운동자들이 했던 담론 다 비판합니다. 이것은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무슨 뭐 자연을 보호하자, 우리가 뭐 기후 위기 시대에 뭐 자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돌보고 가꾸자 뭐 이런 담론도 아니에요. 청지기 담론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구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간이 무슨 뭐 자연을 돌보고 자주 이런 거가 먹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파이언트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반항하고 공격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참 중요하고 사실 이 부분은 라뚜르도 마찬가지. 라뚜르도 생태 환경 운동가들, 그러니까 deep ecologist, 그러니까 심층 생태학을 되게 비판하거든요. 이거 낭만주의적 접근이고 지금 자연을 우리가 무슨 뭐 되게 아름답고 경관이 멋있고 자연이 우리를 품어주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연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완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 책은 이제 사실 2015년도에부터 이제 클라이 해밍턴이 이제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글은 이제 집약을 해서 대중적인 책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해밍턴이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신학자들도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이런 Theological Response to Clive Hamilton's Defiant Us라는 뭐 책도 있죠. 이 책도 이 글이 있죠. 이것도 이제 해밍턴의 논의를 이제 신학적으로 반영한 책이 있고 시빌리아 딘 드러먼트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 이분도 굉장히 이제 기독교 생태신학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글들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고 아직 국내에 많이 소개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기술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 뭐 생태윤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defiant earth냐 아니면 integral ecology냐라고 하는 논제. 왜냐면 defiant earth라고 하는 개념이 그동안 생태윤리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낯선 개념이고 그걸 반박하는 맞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integral ecology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하나의 유기체로 생명체로 보고 그것이 에코시스템으로 작동한다라고 보는 게 deep ecology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반대하는 개념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논쟁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Fearless on a Defiant Earth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신학자들, 윤리학자들, 도덕 철학자들이 이 해밀턴의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이제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찰스 스터트 대학교에서 Center for Public and Contextual Theology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고 거기서 2017년, 18년, 2020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해밀턴 책을 중심으로 신학자, 성서학자, 윤리학자를 모아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인류세 시대의 정치신학, 교회론, 그리고 성서적인 비전, 종말론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담겨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신학자들은 해밀턴의 책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해밀턴의 강의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정말 심각한 내용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모두가 공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이것들을 이제 책으로 담아낸 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 중요한 인사이트가 많아요. 왜냐하면 해밀턴은 지금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종교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책의 그 신학자들은 이런 해밀턴의 논의를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밀턴이 말했던 종교 비판이라든가 기존의 신담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seeking hope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진보적인 그리고 굉장히 도발적인 신학 내용들이 많고 이 책에는 이제 해밀턴의 글이 한 세 편인가 실려 있어요. 처음에 한 편 실렸고 마지막에 한 편 실렸는데 이제 대부분은 해밀턴이 지금 우리가 홀로세라고 하는데 홀로세 시대의 신학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율세 시대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신을 기대할 것이냐. 굉장히 어렵다, 본인이. 상상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온 이제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고, 해밀턴이 굉장히, 어, 뭐랄까, 칭찬을 좀 합니다. 아, 되게 좋다, 잘한다. 이 정도면 나도 뭐, 수긍하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게 나옵니다. 그만큼, 인류세가 가져온 충격은 기존의 신학에서 더 이상 이제 답을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인류세 논의에서 이 책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잡고 있는 건 인류세는 기본적으로 세계 층사학회라고 하는 지질학자들의 논의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크루치엔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과학자가 2000년도에 이제 발표한 논문에서 이 용어가 첨삭되는데, 지질학이에요. 그것도 지질학. 지질학자들이 다루는 시대 구분은 우리 인간의 역사하고 많이 다르죠. 왜냐면 기본 최소가 만 년 단위거든요. 만년 단위로 이제 그, 만 년 단위도 아니죠. 뭐, 기껏해 인류 역사가 뭐, 그러니까 문명이 시작된 지가 지금 뭐 5천 년 전?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뭐 기원전 3천 년, 4천 년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껏해 5천 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질학자들이 다루는 연대는 만 년, 10만 년, 100만 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룡의 멸종이 6,600만 년 전이고 뭐 1억 년 전에 뭐 다섯 번째 대면 멸종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하니까 사실은 그 지질학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안 만나거든요, 잘. 근데 이제 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이 처음으로 인류세 얘기를 한 거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한, 어, 효과와 작용이 지질학의 역사를 바꿀 만큼의 어떤 놀라운 임팩트를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세에 대한 논의는 과학자들이 시작했고, 과학자들이 어떤 결과와 어떤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제시했는지를 보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논의가 밝혀낸 것, 지금을 홀로세에서 인류세로의 전환이라고 충분히 불릴 만하다는 엄청난 증거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논의를 가지고 와서 엄청난 이제 대격변의 시기란 것을 깨달은 인문학자들이 이 과학자들의 논의에 기대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날의 인류세가 유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해밀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인류세에 대해서 뭐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그냥 인간이 지구에 남긴 흔적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뭐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혹은 뭐 인간이 뭐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그때부터 뭐 엄청난 뭐 흔적을 남기고 굉장히 기후 변화에 큰 작용을 했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인류세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크루첸이 얘기한 그 인류세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터무니없다. 그래서 과학적 논의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해밀턴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해밀턴이 제시하는 과학자들을 찾아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2000년대부터 2015년도까지 엄청난 과학자들이 네이처지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 논문지에다 글을 발표하고 그것이 이제 지난 불과 한 70년 사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1945년을 지목하는데 1945년 이후부터 다양한 그 지구상의 엄청난 그 지표 변화를 추적을 하는 거죠. 보통 인류세는 산업혁명 이후로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혁명 이후가 아닌 이유를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가 짧은 시기죠. 이 짧은 시기에 1945년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이거는 이제 보여주는 게 이들의 작업이고 이들이 이제 일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스테픈이라고 하는 학자는 호주의 이제 과학자인데, 이 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전 세계의 뭐 독일이나 스위스, 미국 이런 여러 학자들이 연대해서 지구 시스템, 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학문 체계를 만들고 그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인류세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논문 제가 써놨죠. On Anthropocene, Conceptu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이 저널의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을 봐야 된다 같고요. 이제 해밀턴하고 이제 다른 많은 학자들이 뭐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볼 만하고, 그래서 해밀턴은 이런 과학자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신뢰할 만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세의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인데, 여기 대부분의 이제 과학자들은 1945년도로 잡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1부하고 2부를 오늘 이제 다룰 건데, 1부하고 2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2부가 이 사람의 주장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갈게요. 음, 책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책에서 인용하는 글들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몇 개를 이제 인용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윌 스테픈이라고 하는 학자, 아까 있던 호주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구 환경에 새겨진 인간의 흔적이 매우 크고, 인간의 활동이 대단히 왕성해져, 지구 시스템, 시스템 기능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이 자연의 거대한 힘들과 겨룰 정도가 되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과학의 어떤 독특한 분과가 만들어졌어요.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것도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세를 이 사람들은 어스 시스템 이후에 밝혀진 놀라운 그 과학의 발견들로 말미암아 인류세가 나온 거지. 이거를 너무 뒤로 늦춰서 산업혁명이라든가 혹은 그 전에 뭐 무슨 인류가 탄생부터 뭐 이런 방식으로 보지 말자고 하는 거죠. 예. 그 논의가 주를 이룹니다. 어, 잘라스 위크, 네, 뭐 이런 학자도 When did Anthropocene begin? 언제부터 이제 엔트로포신이 시작했냐? 여기 이제 mid 20th century잖아요. 20세기 중반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세의 어떤 그 시기에 대한 논쟁도 되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논문에 뭐라고 하냐면 인류세 시기에 대한 첫 번째 제안, 크루첸, 스토머가 한 거죠. 19세기 초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 그러니까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따른 이걸로 연결하는 게 있죠. 이때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라는 것을 대량으로 이제 떼기 시작하잖아요. 이는 이전까지 느리게 인구가 증가하고 뭐 나무 태우고 인간의 힘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농업 시기에서 화석 연료 사용에 증가했다는 급속한 인구 증가, 도시 성장, 뭐 산업화 시기로 전환될 때, 이때가 이제 비로소 인간의 어떤 작용이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화석 연료를 지구 생태계에 추가하기 시작하자 몸집이 큰 동물, 특히 인간의 수용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환경 역사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제가 1945년인데요. 20세기 중반부터 인구 증가, 세계 경제 성장 및 이와 관련된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Great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거대한 가속도라의 시기라고 부르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학술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거대한 가속도라고 하는 책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산업화 이후로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자동차 등재 에너지 사용의 향상, 비료 사용, 대폭 증가, 농업의 집중화, 뭐 세계화 이런 현상들이 포함되는 거죠. 이는 인간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뚜렷하고 상대적으로 급격한 임계점을 나타내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눈에 띄는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해 이미 홀로세 인류세의 경계가 이 수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 전체를 뒤덮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재미있는 예화를 드는데 100만 년 이후에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해가지고 지층의 단면을 잘랐을 때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는 시기가 뭔가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밤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핵 실험과 핵 폭발로 인해서 모든 지표면을 둘러싼 핵진이 발견되는 시기. 그리고 인간이 어떤 그 작용,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지표면의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를 체크할 때 산업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혁명 때 이제 엄청난 그런 변화가 시작 폭발되긴 했지만 이제 지질학자들은 그 지층의 연구라든가 지질학자는 증거를 통해서 이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로 하자면 1945년이라는 거죠. 예, 그만큼 1945년 이후에 지구의 지표면의 변화는 결정적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린란드부터 시작해서 남극까지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는 어떤 특정한 그 지표면의 변화, 지층의 변화를 분석했을 때 이거를 되게 늦은 시기로 잡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1945년 이후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27%에서 53%로 숫자는 7억 3천만 명에서 37억만 명으로 증가했다. 1945년은 메가시티가 두 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5개의 메가시티가 존재하고 고대 도시는 고고학 발굴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는 먼 미래에도 층사학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인간 활동에 의한 전 세계의 의도적인 연간 물질 수송량은 5만 7천 뭐예요? 100만 톤, 그러니까 뭐 더 많네요. 아무튼 엄청나고 강을 통한 해양 수송량을 거의 3배나 초과한다고 합니다. 이전 신생대업 차별화되는 규모의 생물학적 변화와 지속적인 고생물학적 특징을 남길 수 있는 변화도 전 세계적으로 분명해졌다. 그 대부분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크루첸과 그 일단의 과학자들이 밝혀낸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해밀턴이 인류세의 시작을 1945년으로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층사학적 견지에서 100만 년 후 암석 기록을 보면 1940년 원자폭탄 발발의 결과로 지표면 전반의 급작스러운 퇴적층의 방사성 핵종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1945년에 퇴적된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지층은 미국이 전 세계적 패권을 장악하게 된 시기와 전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놀랄만한 물질적 확대, 즉 자본주의가 대대적으로 성공한 시기의 서막을 알리는 전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류세란 말을 엔스로포스이란 말을 캐피탈 씬이라고 하는 자본세라는 말로 이제 번역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제임스 무어라는 사람이 있고 사실 낸시 프레이저도 이런 논의에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한 결국 인류세라는 말의 뒷 배경에는 자본의 어떤 전지구적 확산, 그리고 식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확산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나 해러웨이 같은 경우는 슬루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촉수적 사회, 그러니까 지표면에 이제 다양한 어떤 미생물들과 비인간 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세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해밀턴은 인류세란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자본주의 확산과 이제 세계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걸 부정하진 않죠. 네. 그 다음에 피터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22명의 학자가 네이처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고 하는 네이처저에 9페이지짜리 논문을 싣는데 이 논문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21세기 정책의 그러니까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논문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다양한 그래프와 다양한 도표를 통해서 어, 앞으로의 세계 어떻게 변할지를 아주 잘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저도 처음으로 이런 글을 읽어봤는데 뭐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도 되게 좋고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놨어요. 나중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향후 수십 년이 지금 어, 향후 몇 년간이 지금까지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보다 더 오래 지속될 대규모의 잠재적 재앙적 기후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년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기간 동안 내린 정책 결정은 인간의 수명이 아닌 수천 년 단위로 측정되는 지구 기후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21세기에 예상되는 사회와 생태계에 대한 위험과 피해를 악화시키고 수천 년 동안 미래로 전파될 사회 경제적 및 생태학적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적 관점은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정책 조치를 평가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완전한 탈탄소화로 이어진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혹시 지금 이 화면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보이시죠? 이게 그 논문인데요. 어, 여기에 보면 이제 한 22명의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동안 오랜 시간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를 집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도표나 그래프로 설명을 해요. 어, 그러면서 롱텀 퍼스펙티브를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의 이 지표면의 변화와 그 기후의 변화를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긴 텀을 보고 봐야만 지금의 현재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제가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지금 이게 보시면, 어, 지금 지표면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6천 년 전에는 온도가 지금 뭐 이렇게 노란색이 이제 0도잖아요. 그리고 뭐 2만 1000년 전에는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불과 이제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이 온도가 뭐 여기서 막 6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IPCC라고 하는 국제 협력 기후 협력 단체에서 말하는 거는 1.5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2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제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2도를 막기 위해서 1.5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작년에 1.5도 넘어갔고, 2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2도에서 6도 올라가는 데는 뭐 엄청난 빠른 시간이죠. 왜냐면 여기 지금 이 0도에서 2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6천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2도에서 6도로 올라가는 데는 50년밖에 안 걸려요. 이게 뭐 엄청난 속도로 빨리 이제 지표면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기도 보면 CO2 그 농도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CO2 여기 이제 빨간 색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모난 빨간색 가운데 색깔이 칠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인류세가 도달하는 뭐 이 지금 이 2070년도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은 2100년. 지금 이 빨간 게 2100년이고요. 지금 이게 현재가 여기고, 이게 빨간색으로 채워진 게 2100년이고, 그리고 2300년. 이게 2300년이고, 이게 2100년인데, 그 현재 지금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1280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100년이면 언제예요? 70년 후. 2300년이면 250년 후인데 지금처럼 가면 이제 그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걸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홀로세가 한 뭐 만 년 전부터 만 2000년인가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과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지금 이게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분석하는 거고요. 아, 이것도 역시 어, 지금 어, 온난화의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 지금이 굉장히 뭐 티핑 포인트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는데, 지금 이거는 아이슬란드.
북극에 있는 거, 이건 남극이에요. 이제 이게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홀로세에서 유지되다가 인류세로 넘어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100년 혹은 2300년을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다 녹는 거죠. 아이슬란드랑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지금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 차원에서 이제 빙하가 녹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음, 몇 가지 뭐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요것도 재밌죠. 바다 해수면의 온도가 바뀌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A가 2000년도 이후에 이제 기후 그 해수면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이 '아, 이게 B가 지금 현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바다 해수면 그리고 A는 이것이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A와 B가 합쳐진 게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수면 상승, 그러니까 빙하가 녹을 때 수면이 상승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건데 여기 제가 지난번에 때 여기 10% 그러니까 여기 요 파란색 있잖아요. 요 10%가 어떤 수치냐면은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그 전체 도시의 10%가 잠기는 거를 보여주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빨간색 있는 지역, 그리고 주황색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침수되는 건데 이거는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해수면 침수되는 지역이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전 세계 나오는데 이집트의 카이로, 뭐 중국의 뭐 상하이, 홍콩, 뭐 필리핀, 인도, 베트남, 뭐 뉴욕, 뭐 일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아일랜드하고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경우에 좀 위험한 대도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좀 여기 이제 그 결론 부분 같은 데 읽어보면은 지금 이산화탄소, 탈탄소에 대한 정책을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이게 지구가 그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아무튼 나중에 한번 이거 보시고요. 지난 45억 년 동안 자연의 힘에 의해서만 지구의 역사가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인간에 의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겨우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지구 전체 역사를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까 롱텀 퍼스펙티브라는 게 뭐 지구가 뭐 45억 년 됐는데 지금까지 큰 격변도 있고 대멸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었지만 그건 다 자연의 힘에 의한 거지 어떤 지구에 사는 생물이 일으킨 변화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과 진짜 말 그대로 이 과학자들의 돈이가 많던 불과 뭐 50, 70년 사이에 이 지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인류가 남긴 영향력의 흔적은 무엇보다 암석 기록을 통해 지층의 교란이 있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즉, 인류의 역사는 100억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지구 역사의 중간 어디쯤에 수십 년간 걸쳐 쌓인 기이한 지층을 뚫으신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지금 45억 년이고 앞으로 50억 년을 더 진행한다고 할 때, 네, 보통 이제 지구의 나이를 그렇게 100억 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중간 딱 지금 1945년도에 이 지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어떤 포인트를 인간이 그 정말 작은 지구의 역사에서 짧은 시기를 살았던
그 생명종이 이런 포인트를 지점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랍죠. 그리고 이게 지층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든 인류세는 인류와 지구의 역사에서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이 서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쪽의 운명이 다른 한쪽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새로운 국면을 나타낸다. 지질학적으로 이것은 지구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이 20만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를 12시간으로 환산했으면 인류의 탄생은 11시 59분 58초인가 이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는 되게 짧은데 지금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변화가 지구의 역사와 맞물려 가지고 급격한 이제 어, 바뀌는 시간이니까 사실 지구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가 개입해 들어가서 인간이 뭐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키는 건 이거야말로 이제 차카르 바르티가 얘기한 것처럼 지질학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을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거죠. 해밀턴은 오늘날 인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동안 자연이 미친 영향에 맞먹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이 맞서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는 바로 인간의 힘에는 의지라는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이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나 질소 순환의 교란을 비롯해 전 지구적인 인위적 영향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결정에 의해 의도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발생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지란 말을 왜 쓰냐면은 자연이 그동안 뭐 쓰나미를 일으키고 뭐 폭풍을 일으키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의 의지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자연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산업혁명이 됐건 혹은 세계대전이 됐건 혹은 핵실험이 됐건 일단 자기의 의지를 갖고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가 자연의 역사의 어떤 방향을 바꿔버리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다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힘이 작용한 거다. 얘기하는 거죠. 인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닌 의지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고, 따라서 이건 단순히 포스가 아니라 파워다. 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 힘은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포함하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인간이 이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그거에 맞춰서 지구는 또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이 되게 중요하죠. 지난 지구의 역사에서 어떤 의지에 의해서 지질적 환경이 변화된 적은 없었죠. 적어도 인간이 등장하고 비교적 최근에 훨씬 더 강력한 이성적 의지를 지닌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전에는 물리적 힘에 의해 지구의 구성 요소들이 변경되었다면 이제는 이런 물리적 힘과 더불어 비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개입할 거야라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혼용되면서 자연의 변을 일으키고 있다. 인류의 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학자로 이제 차크라바르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어, 이분의 논의는 이제 과학자들의 논의를 가지고 와서 지구의 역사라든가 인간의 그 역사를 이제 재해석하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인도 출신 역사학자고 탈식민주의로는 유명한 사람, 유럽을 지방화학 이런 책도 썼고. 근데 이 사람이 지난 20년 사이에는 완전히 자기 그 연구 주제를 바꿔가지고 지구 행성과 인간의 역사 이런 걸로 연구를 많이 하세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글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클리메이트 오브 히스토리 포테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이 이제 사실은 인류세에 대한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됐고 이 논문이 이제 행성시대 역사의 기후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덧붙여서 추가됐습니다. 이 책에 이제 라투르와 이제 대담한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너무 안 알려졌는데 차크라바티의 이제 행성시대 역사의 기후 이 책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개 책이 더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하나의 행성, 서로 다른 세계 이것도 인류세에 대한 거고 인류세에 대한 인문학의 답안 이건 어떤 강연에서 한 것을 엮은 것이 좀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밀턴이 뭐라면 오늘날의 모든 극단적인 기상 사태는 더 이상 순수하게 자연적인 요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이 너무 거대하니까 무슨 대서양의 그 해양 시스템이 이렇게 변경되는 게 인간이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은 인간의 어떤 작용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자연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이 저지른 도덕적 악, 자연적 악, moral evil and natural evil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전통적인 신정론의 주요 담론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이게 혼용돼 가지고 인간의 저지른 작은 어떤 그 나비 효과 같은 효과들이 전 세계 전 지구의 시스템을 변경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지구 시스템 과학입니다. 해밀턴은 인류세를 인간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 전반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지구 역사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근의 균열을 포착한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이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지구 시스템 전반, 가장 최근의 균열. 이 두 가지를 해밀턴은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과학이 비교적 최근에 발명이 됐고 이 지구 시스템 과학에 맞춰서 인류세가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엄청난 균열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류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인류세에 대한 과학자의 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패러다임은 불과 1970년부터 1990년대에 통합된 새로운 과학적 사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 혹은 전체론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기후 문제를 연구하면서 이 기후가 대기의 흐름, 대지의 흐름, 그리고 달과 지구의 어떤 관계, 태양과의 관계, 이걸 복합적, 그러니까 생명권, 지층권, 수권, 통합적으로 이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본 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이런 과학이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보게 된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런 그 통합적인 시스템에 인간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균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류세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완전하게 부상한 지구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사고 체계는 지구라는 전체 행성을 단순히 부분들의 합으로 보지 않는다. 지구 시스템 과학은 지구를 복잡하고 진화하는 단일한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메타과학이다. 이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융합하는 초학문적이고 전체론적 접근 방식일 뿐 아니라 시스템의 비선형 역학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시스템적 사고방식 예시라는 인류의 산업 물질 대상.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인류가 만드는 산업 물질 대상. 산업이 영향을 주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내적인 케미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옛날에 했던 뭐 생태적 사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어떤 일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학에서 말하는 지구 환경은 지구 시스템이 아니다. 인류세는 국지적인 생태계에 인간이 야기한 혼란이 더욱 심각해진 국면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름이 아니다. 인류세라는 개념은 생태계 교란을 뛰어넘어서 지구 시스템의 균열을 일으키는 거고 그것을 인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 인류세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부정하고요. 오히려 이제 대기권, 수권, 설빙권, 생명권, 집권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시스템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인간이 뭐, 흠잡 정도 남겠다. 이 정도로 하면은 시스템 이해를 못한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모더니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용어가 사실은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 해밀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의 위기 인정하는데 이 문제를 격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과학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지구를 만들자고 하는 의도로 나온 거죠. 그리고 조금 이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퓨처 얼스라고 하는 전 세계 운동이 있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도 그 지부가 연구소가 만들어졌는데, 퓨처 얼스는 지금의 위기를 인정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발전시켜서 이걸 극복하자. 그러니까 좋은 지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NGO 운동입니다. 학술 연구 운동이면서.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자본과 에너지와 산업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것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가 나온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에코 모더니스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해밀턴의 주장입니다. 그건 안 된다. 예. 그래서 좋은 인류세로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를 좋은 인류세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이렇게는 그리고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걸 앨리스를 들고 있고 이제 이 사람도 역시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럴 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이 지금까지 자연 환경을 개선하고 바꾸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훼손했지만 동시에 그걸 다시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것도 인간이 하지 않았냐. 지금의 위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노벨 화학상 한 사람들은 뭐 오존층 파괴 대해서도 이제 과학의 힘으로 그걸 이제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사실일지라도 인류사를 이제 그 정도로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과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점진적인 사회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옹호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생태계와 미국 사회 모두가 적응력과 회복력이 뛰어남을 증명해 왔으므로 이 두 세계가 결합하여 안정성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적 해결책을 통해 생태계와 인간 사이의 두 시스템이라는 문제들을 과거에도 해결해 왔으니 미래도 해결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공공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간의 번영, 그리고 샬롬, 평화, 공동선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의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우리가 인간이 더 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함께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도 그런 방식으로 선용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어떤 NGO 단체라든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서울대학교의 퓨처어스,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인류의 뭐 빈곤과 기아와 혹은 저기, 기후위기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 이런 논의거든요.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저는 역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이거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진단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해밀턴은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자본세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인류세라는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혁명은 영국과 유럽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냐. 근데 이제 산업 그러니까 인류세란 말을 하면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어떤 주범들의 그 원인 제공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자본세를 가진 사람이 많은. 이 문제가 자본 때문에 생긴 거고 그거의 어떤 중요한 어떤 에이전트는 지금 유럽 국가들인데 만약 인류세란 말을 하고 또한 이것이 보다 최근에 이런 일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개발도상국이라는 남반구 국가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인류의 책임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문제 해결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면 지난 200년 동안 서구 유럽 사회가 실컷 그렇게 경제 발전 시켜서 지구 다 망쳐놨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이야. 이러면 이거는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밀턴의 논의는 뭐냐면은 그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서구 유럽이 먼저, 그, 뭐랄까,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먼저 시작한 건 맞다. 근데 실제로 아까 1945년도를 말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지구 시스템의 균열을 일으킨 거는 비교적 최근 일이고 기껏 해봐야 서구 유럽이 중국이나 인도보다 한 2, 30년 빨랐을 뿐이다. 지금은 중국이라든가 인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룡 나라들이 내뿜는 그
이산화탄소? 이것도 무시 못한다. 지금은, 어, 크고 작은 힘들이 서로 얼마만큼 더 내느냐, 적게 내냐, 그 싸움이지. 이 인류세라고 하는 전체 지구 시스템에서 예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공동으로 지금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책임을 누구한테 뭐 떠넘기지 말고 우리 다 잘해야 돼. 약간 이제 희덕시키는 논의가 아니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럴 만한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제 뭐 선진국과 개발도서 이런 차이 뭐 별로 의미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2장 새로운 인간 중심인데 이게 정말 이 책의 핵심 태제입니다. 그래서 참 도발적인 주장인데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설명이 길었어가지고 그냥 읽도록 할게요. 해밀턴은 인류세에 직면한 인간은 자연과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자세 그리고 행동의 규범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새로운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합니다. 전통적인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근대의 인간이죠. 반면 해밀턴의 새로운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지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제 지구의 미래는 의식적인 힘을 지닌 인간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인간으로 인해 지구 시스템의 교란을 확장하는 모든 과학적 연구와 이 행성에서 우리 인간의 특별한 위치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오늘날 행위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주장은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라뚜르가 말했던 게 뭐예요? AN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에이전시에는 네트워킹을 갖고 있어서 심지어는 비인간에게도 우리가 행위자의 역할을 부여한다고 말하는 게 라뚜르의 ANT이고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고 오늘날 이 동물 그 행동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동물의 하나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물들 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신유물론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인간만이 지구에서 유일한 행위 주체자로서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체 객체라고 봤던 이분법적 구조에서 우리가 객체라고 봤던 이 모든 사물들조차도 사실은 행위자로서 그 주도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신유물론의 핵심 주장이잖아요. 근데 해밀턴은 그거를 부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인류세의 도전은 인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 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더라도 인류세는 결국 인간과 다른 모든 생물들과의 간극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거다. 왜 그럴까요? 생태계 위기가 우리의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계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해를 생물 중심주의나 생태 중심주의 관점 혹은 그 무엇에도 중심을 두지 않는 관점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 중심적 관점을 포기하는 것이 행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 인류세 과학의 핵심적인 가침이 아니던가. 이제 와서 인간이 동물과 마찬가지고 심지어 사물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 사태 누가 만들었는데? 라투르가 말한 것처럼 무슨 타자기가 이거 만들었어요? 뭐 도나 헤러리가 말한 것처럼 막 거미가 이거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인간이 뭐 거미나 인간이나 초파리나 인간이나 DNA 검색 염색체 별로 다르지 않아. 이제 와서 이거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제가 말해준 거는 지금 인간이 저질러 놓은 어떤 행위들이 너무 거대해서 너무나 이게 엄청난 거여서 이제는 도둑힐 수 없다는 것이 인류제의 관점이라면 이제 와서 인간이 뭐 다른 생물체들과 본질론적으로 별다른 지위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자연이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사실 뭐 옛날에 그랬으면 돼요. 야, 우리 인간이나 초파리나 인간이나 거미나 버섯이나 다 사실은 지구에 기생하고 있고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다 똑같아.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와서
그 홀로세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이런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해도 이제는 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딴청 부리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반칙이다. 그러니까 지금 해밀턴은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건데 신유물론 포스트 휴먼 담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책임을 또 회피할 수 없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건데 이제 와서 존재론적인 평등을 얘기하면은 우리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문제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있으며 그 세계에서 자유는 무엇인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중요한 그 지구 시스템 파괴, 파열의 행위자로서 강력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파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합니다. 인류세는 인간이 벌여놓은 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일깨워줬음에도 오늘날 신유물론자들은 인간과 동물,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적 지위를 흐릿하게 하므로 오히려 지구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인간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애써 외면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인간 중심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역설이죠. 이사람 해밀턴은 인간이 지구 시스템의 중심적 행위자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지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지구의 능동적 응답 능력을 인정하는 철학적 전환을 제안한다. 문제는 우리가 오만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겸허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느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겸허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해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세 이유배반.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인류세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줬죠. 인간은 전방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구 행정에 남겼고 그 흔적은 대기의 흐름과 지형을 바꿔버리고 결국에는 행성의 경로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생물도 하지 못한 일을 인간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거죠. 하지만 동시에 자연 역시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힘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동안 자연은 마치 잠자는 사자처럼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반대죠. 인간의 방해로 잠에서 깨어난 사자는 이전에 없었던 힘을 과시하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폭풍, 불, 가뭄, 폭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연은 이에 저항하듯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더 위험해졌고 결정적으로 인간의 지배를 덜 받게 되었죠. 되게 역설적인 거죠. 재미있는 표현이 많은데요. 인간은 더 강해졌다. 왜냐하면 기술의 힘으로 인간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됐죠. 근데 자연도 더 강해졌다.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하면 지구상에는 더 강력해진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인간과 지구 사이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이 줄달리기에서 인간은 지구를 우리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인간이 위기가 생기니까 이거는 막 어떻게든 막 극복하려고 엄청난 또 과학의 힘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지구는 그에 강력하게 저항하듯이 엄청나게 지금 폭염과 폭우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쳐놓은 이 지구를 강력하게 지구도 저항하고 있거든요. 그또 지구는 또 지구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인류세는 이 힘겨루기를 인정하고 어떻게 이 힘을 다룰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이 힘겨루에서 인간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죠. 문제는 아직 지구가 자신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문명을 지속한다면 자연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기후가 2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연이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힘겨루고 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유형의 지구, 완전히 인간이 무기력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아직 화난 것, 아직 자기 힘을 다 보여주지 않은 거래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환경운동가들은 어떤 은유를 많이 썼습니까? 야, 이제 자연이 종말이다. 우리밖에 없다. 구조를 요청하는 지구의 외침, 인간에 된 지구, 우리 곁에 두기를 바라는 유형의 자연. 자연은 더 이상 인간과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여부는 우리의 선택.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종교인들 혹은 낭만주의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비로운 어머니 지구. 우리를 향해 울부짖는 자매. 이건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다는데 신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의를 맛보게 해주는 장대한 자연의 책. 그리고
프란체스코 요항은 자연이 우리를 감싸 안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은 어떤 표현을 요즘에 쓰고 있냐? 깨어난 거인, 성미가 고약한 짐승, 반격하고 복수를 노리는 가이아. 가이아는 이제 지구 대지의 여신을 뜻하는 고대의 그 여신의 이름인데 지금 지구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을 다 잡아먹는 이미지예요. 성난 여름의 세계, 죽음의 소용돌이. 이런 은유를 쓰고 있대요. 그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에 대한 어떤 메타포가 굉장히 낭만화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심지어 종교에서도 자연은 경관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자연이 우리를 푸근하게 감싸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냐면 우리를 감싸는 자연? 아마 그 자연이 우리를 안아서 우리의 뼈를 으스러뜨릴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깨어나고 있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던 자연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연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화가 나고 격노하고 복수심에 찬 지구로 움직이고 있죠. 인간이 만들고 갖고 온 자연은 이제 우리의 기대를 깨고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자연은 이제 홀로세와 함께 끝났습니다. 인류세의 자연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제 지구는 친밀하면서도 낯선 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섬뜩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타자죠. 혼란에 빠진 자연은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지구 시스템을 교란한 인간의 힘과 인류에서 발산한 자연의 통제 불가능한 힘이 서로 맞서며 분출되는 힘들이 내가 새로운 인간 중심주의라고 일컫는 개념을 촉발한다. 나는 인간이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최초로 단일한 개체가 되었고 엄밀히 말해서 새로운 유형의 지구에서 핵심 행위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새롭게 활성화되며 반격에 나선 지구 시스템의 힘에 의해 한계에 부딪힌 행위자가 된 것이다. 예. 지질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인류세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 그 비물질 세계의 존재론과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영역까지 새로운 상을 요청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논의를 정리하면 우리는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구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 모든 것을 혼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희망하기는 이미 늦었다.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 초래하는 혼란 중 일부는 현재 되돌릴 수 없고 그로 인한 영향은 수천 년간 지속될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뭐 되게 비관적인 얘기지만 도천호 그 대기 기상학자 있잖아요. 빨간 지구, 파란 지구.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그런 글 썼어요. 올해 우리가 경험한 여름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여름은 더 더워지지 더 시원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누적되지 이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라온 이산화탄소가 계속 누적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감소하려면 몇천 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뭐 이거 완전히 뭐 절망적인 얘기죠. 그럼 이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인류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것들에 적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기간에 걸쳐 지구 시스템에 가해진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인가? 사실은 지금 당장 올스톱을 해도 대기권의 이산화탄소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될 겁니다. 절망적이죠. 그 농도가 빠져나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대요. 그리고 태양, 그 해수면에서 지표면의 이산화탄소 4분의 1을 흡수하는데 이미 그것도 지금 한계가 초과됐어요. 지금 당장 멈추다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년 해가 거듭날수록 이산화탄소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탄소를. 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인간 중심주의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관점입니다. 인간은 행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구 시스템의 일부로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죠. 자연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을 소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연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자연을 정복하고자 했지만 결국엔 자연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행위자가 된 거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지만 자연에 묶인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유일한 존재. 윤리의 개입은 바로 이런 모순을 수용할 때 가능해지죠. 인간이 의도적으로 환경을 개조하기 위해 자연에 개입하는 순간 책임이 발생하죠. 이 책임은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인간이 가진 힘이 인간을 책임적 자아로 만드는 것이죠. 자연에게 이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죠. 아니, 인간이 망쳐놓고, 야, 너 저기 거미한테 네가 좀 자연 좀 어떻게 좀 회복시켜봐. 뭐 버섯 끝에, 세계 끝에 버섯들한테 네가 좀 이거 좀 치즈 좀 이거 안 되자는 거잖아요.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삶을 영위하는 자연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자연을 통제하려 했죠.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물을 굶어짓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을 내다본다. 이는 책임감의 차이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다.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적이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인간 중심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했던 내 말의 진리다. 또다시 역사를 발생하는 것은 인간이 지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자유와 힘은 제한된 방식으로밖에 행사할 수 없죠. 신인간 중심주의가 반휴머니즘적인 이유는 오늘날 인간의 운명이 인간의 손뿐 아니라 가이아의 손에 달렸다고 믿기 때문이죠.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의 힘 역시 엄청난 어, 능력으로 힘으로 지금 깨어나고 있고 엄청난 그 행위자로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네. 신인간 중심주의는 본질적인 가치에 관한 개념을 비롯해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논쟁은 논의한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전체에 대한 접근 방식인 것이죠. 자연을 보호하는 것, 오늘날엔 지구 시스템을 진정시키는 것이 다른 모든 고려사항을 능가한다. 지금 뭐 어떤 게 근본적인 가치냐 마냐 이거 논할 겨를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는 프로메테우스의 조용한 의무이며 그가 정당한 수단으로 능력을 얻었든 부정한 수단으로 그랬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가 그것도 단독으로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문제 인간이 아니면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구 시스템에서 그게 문제고 거기서 강력한 의무와 도덕적 책임감이 부여된 거죠. 하지만 이 도덕적 책임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되게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겸손한 의무, 조용한 의무, 겸허한 인간 중심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해밀턴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녹화를 중단할게요.